내가 막 이것저것 찾고 막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방향을 잃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멘탈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시간도 제한돼 있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이런 양, 이런 것도 전 제한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인간의 뇌는 무한하다 이러지만 사실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일단 부족한데 어떻게 모든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잠기는 것에 너무 단기적인 것이 가득 차다 보면 이런 장기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뼈대를 다시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켜보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현금과 코인의 비중,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스스로 이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이 시장에 왜 들어왔는지 시작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이 흘러가는 거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재정 상황, 투자 성향, 스트레스 감내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우선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장 왜 들어왔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 소리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배 아파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알았던 건 예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4년도에 알았습니다. 근데 2013년도가 상승장이었고 14년도 하락장, 이때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일본에 있는 마운트 곡스 그 이슈가 터지면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알았을 때 만약에 가격 상승 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오히려 하락 때 아니까 그냥 부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느꼈던 거는, 하락할 때는 아무리 옆에서 정말 사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라고 얘기를 해도 안 삽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갖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2017년 때요. 인터뷰했던 동생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뭐 어떻다더라, 비트코인이 어떻다더라 이야기부터 해서 본인은 뭐 샀다 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때부터 다시 전 관심을 줬고, 이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왜 놓쳤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를 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그래서 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긴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라이브 방송이나 여러 번 여쭤봤을 때, 들어오셨을 때, 처음 들으셨을 때 결국 가격이 갑자기 이슈가 돼서 뭐 뉴스나 뭐 주변 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셨던 거 있으셨던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장에는 뭐 그레이스케일이 거의 독점이었고 신탁 판매에서는 거의 뭐 독점이었고 수수료 뭐 2%였잖아요. 엄청 챙겼었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권들, 자산운용사들이 이게 돈이 된 걸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게 현물 ETF, 수많은 또 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해가지고 상품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 형태로 현재 와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한 있어요. 이거 테더 최근에 소식인데, 테더가 USDT를 발행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를 현찰을 만들고 현찰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로 굴리면서 그 이자 수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미 국채로 얻은 그 수익이 62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또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자회사 서클이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만들었던 USDC, 그리고 최근에 그 페이팔, PYUSD 등등 또 많은 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경쟁을 이제 또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프로젝트들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지난장 돈 많이 벌었고, 이들 돈 많이 버는 것도 봤으니까 그만큼 또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그만큼 또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따라서 그 투자하는 거 보고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서 투자하고,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돈 벌었다더라, 뭐 배 아픈 거 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또 합리화, 또 근거들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이 시장이 뭐 성장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뭐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자면, 이전보다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줬고요. 비트코인 이번 장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는 뭐, 자,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4년 사이클, 반감기 4년 사이클 얘기를 하고요. 통상 비트코인 반감이 있고 난 뒤 1년 내지 1년 반 뒤에 이렇게 상승이 왔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예정된 반감 1년 또는 1년 반 뒤에 피크를 찍을 확률. 그래서 뭐 2025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반감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이렇게 덧대어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반감 이후 1년 또는 1년 반 뒤 이렇게 올랐었던 거.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런 패턴이 깨지지 않나 갈 것이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많이들 얘기하죠. 뭐 현물 ETF, 올 1월에 승인이 돼서 거래가 시작된 현물 ETF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현물 ETF가 작년 이슈됐을 때는 작년 6월 15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으로 끌고 올랐던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현실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거래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GBTC 물량이 뭐 수수료든 아니 마이너스 프리미엄 뭐 차익 실현 등등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GBTC 물량이 유출되는 것이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소화가 되면서 지금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이럴 겁니다. 이 총량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전에 GBTC 단독으로 있었을 때 비트코인 양보다 전체 ETF 상품을 봤을 때 이전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비트코인 홀딩 개수가 늘어났다. 이게 점점 부각이 된다면은 이것이 또 비트코인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또 시장 견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그리고 현물 ETF는 또 많이 비교하는 것이 금 ETF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그렇고, 그리고 과거 그레이스케일 GBTC가 21년 상승을 비트코인 21년 상승을 이끌었듯이 이번 상승을 이끌 것은 또 새로운 거, 또 블랙락을 비롯한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빨아당겨올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좋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기관의 매집, FASB 이것도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같이 좀 특수한 기업들만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수많은 기업들은 이 회계 기준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매집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올 2024년 12월 15일에 개정이 되는 것이 딱 실행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매우 좋은 재료이고, 그리고 이번 장에는 또 디지털금, 뭐 인플레이션 했지, 이게 뭐 구라인 거 22년대 알았지만은 그래도 또 장기적인 그런 마법, n분의 1이라는 그 마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디지털금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장 때는 비트코인이 좀 오르다가 은 시총 정도 갔다가 푹 꺼졌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은 시가총액 정도 가면 비트코인 전 최고점 69,000달러 그 근처쯤 됩니다. 이게 딱 이때는 아니지만 그 범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가서 은 시가총액을 돌파했다, 그리고 뭐 전 최고점을 돌파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통상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는 천장이었기 때문에 또 한동안 또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깼다, 알파벳을 깼다, 뭐 아마존을 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뭐 어떤 걸 깼다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나올 가능성, 왜냐하면 지난 장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과, 그리고 이번에 뭐 금시총을 도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이런 과감함을 또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8,420억 달러, 금 시가총액은 13조 달러입니다. 자, 이걸 따졌을 때 10배 넘게 상승을 해야 돼서 사실 이번 장에 비트코인 10배 넘게 현재 가격 대비 오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금시총을 도전한다, 어떤 그 상징성 그리고 그 기대감, 이게 중요하겠죠. 요걸로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너무 또 과열이 되면 좀 식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건 되게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인에게만 특별하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얼월드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더를 비롯해서 테더가 장사가 잘 되니까 USDC가 나왔고, 그리고 PYUSD 페이팔에서 나왔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카지노에서 카지노 칩에 해당됩니다. 카지노 칩이요. 이 칩이 많을수록 결국 배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위어월드에스의 토커나이제이션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위어월드에스의 실물 자산의 토큰화, 즉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 토커나이제이션 통해서 유동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동화된 자산이 온체인으로, 즉 이 코인 쪽으로 오게 되면서 코인에 자산을 공급하게 돼서 또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이 위어월드에스의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은 2030년까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지금 현실성 있는 것은 국채입니다. 국채 중에서 미국 국채입니다. 테더를 비롯한 많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국채를 통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건 좀 약간 마이너하고 거의 이번 장 사실 신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다시 오픈을 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였던 이미지가 제로, 그리고 약간의 플러스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별게 없었죠. 사실 이건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강세장으로 간다면은 또 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좀 더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더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뭐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저는 이 빡빡이 사면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을 바라볼 때 과거 2019년 우리가 2017년부터 계속 기대하고 18년에도 안 나고 19년에 드디어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벡트입니다. 벡트. 자, 그리고 4년 뒤 2023년 또 작년에 나왔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EDX 거래소. 이게 인터컨티넨탈 인스체인지 산업, 뭐 뉴욕 증권거래소와 뭐 손잡고 보스팅 컨설팅 그룹과 스타벅스가 뭐 한다. 그리고 이 EDX도 뭐 월가 거래소다 뭐 어쩌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뭔가를 막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냥 거래가 사실 다이거든요. 뭐가 없어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 구축에 더 힘을 좀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쪽은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딱 중간 불장, 그 시기에 딱 재료로 쓰이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EDX 거래소 추가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 근데 과거 벡트의 사례를 본다면 벡트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고, 추가적으로 JP모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그냥 뭐 들으려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GBTC 유출, 그에 대한 뭐 문제점 경고, JP모건. 그리고 또한 JP모건이 그 어떠한 자산 운용사보다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제일 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거래하고 있는 실제 코인이라는 그 존재 관련된 그 블록체인을 쓰는 것이 바로 JP모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하나만으로 그냥 별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보다 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JP모건 관련 코인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그 밖에 베이스를 비롯한 그 또 생태계 구축에 또 힘을 쏟는 거, 그리고 USDC는 실제 코인에 도움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발행사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 뒷받침한 그 준비금을 블랙록이 또 관리를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이전에 USDC 출시할 때부터 밀접한 관계였고,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서클의 지분 매입을 통해서 또 USDC를 또 사용하고 있고, 그 USDC 이외에 뭐 테더나 뭐 BUSD나 뭐 다른 잡다한 스테이블 코인은 또 상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은 현물 ETF 거래 커스터디 감시 공유 계약 SSA 이런 파트너로서 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제2의 뭐 감시 공유 계약, 제2의 뭐 커스터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려나가겠지만, 항상 이 최초가 중요하듯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 그리고 JP모건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번 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심을 하거나 뭐 그렇게 뭔가 별일이 있지 않은 이상, 경제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박살나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점점 사람이 붙고 자금이 붙고 이제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아마 그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장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 전문가들이 지금 대충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가격 대비 비트코인이 2배 내지 한 3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고 위험하게 투자하는데 2배, 3배 먹자고 지금 이거? 그 2배, 3배 가지고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나? 그리고 비트코인 어차피 오를 거면 알트코인 더 오르지 않을까? 비트코인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알트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택스, 알렉스, 오디너스, 사츠 등 뭐 이런 코인들을 많이 또 도전, 마치 이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캐시, SV, 뭐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이게 다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특히 한국에서는 왼쪽에는 코인베이스, 오른쪽에는 업비트의 거래량을 보고 계신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0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 비트와 이더를 합친 것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근데 업비트를 지금 보시면 비트랑 이더를 합친 것이 절반은커녕 뭐 30% 정도 되려나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현재 상황이죠. 그럼 결국 비트코인은 하나의 인덱스 지표, 그리고 내 코인이 이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지표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 결국 알트코인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원래 얼터너티브, 대체한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어떤 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하는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이라는 것인데, 요즘 이더리움이 워낙에 또 덩치가 커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이것이 이제는 거의 망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 이더 제외 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한 이 정도 포지션을 제가 빼놨는데, 자, 이더리움을 일단 보다 보면 이더리움을 보고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아, 이더리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를까 이러면서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만한 것은 없을까, 또 이런 생각들 하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 파생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레이어2 코인들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생각들이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파생이 됩니다. 그 코인과 관련된 또 코인들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또 구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와 또 관련해서 이더리움 대항마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라나랑 아발란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솔라나 아발란체가 확 죽었다가 다시 가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은 비슷하죠. 이더리움을 따라하는 그런 어떤 파생된 코인을 사람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오라클하면 이제 뭐 체인링크 얘기하듯이, 뭐 솔라나의 오라클하면 피스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듯, 그러니까 어떤 그 대칭되는 어떤 그 코인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가기 시작하고, 또 그와 관련된 파생이 또 파생해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스를 가지고 있으면 뭘 에어드랍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와 관련된 코인을 또 파생해서 나가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매 사이클마다 시가총액 상위권이 있는 이 알트코인들은 갈아치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셀레스티아를 비롯한, 셀레스티아를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 되는 코인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젝티브부터 원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셀레스티아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올랐고, 또 파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코스모스 계열이 있는 많은 코인들이 또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 그래서 이것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이 이더리움에 뭐 대항한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도움을 주고 좀 개선한다 그런 이미지로 나온 것이라서 제가 좀 따로 이렇게 빼놨고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자주 바뀝니다. 이거 사실 위 아래가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보시면 내러티브,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테마라는 것이죠. 테마라는 것은 자주 바뀝니다. 최근에 테마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솔라나 에코시스템이 있는 토큰들, 그리고 레이어2, 그리고 영지시 증명 이런 것들이고, 또한 뭐 BRC20, 아발란체, 그리고 뭐 밈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듈라, 그리고 아발란체 에코시스템, 그리고 AI 이런 코인들이 강세를 이뤘었습니다. 또한 오라클과 리월드 에셋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오르내리게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한 번 흐르다가 훅 꺼져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러티브가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또한 좀 더 이제 더 깊게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면 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향도 되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100배, 1000배 이런 것들 노리려면은 저거 가지고 되겠냐 이래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총 100위권, 200위권, 300위권 밖에 뭐 여러 코인들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오면 좋은데 그냥 그 상태로 남들이 모르는 상태 들어갔는데 영원히 남들이 모르는 채로 시즌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리스크는 커집니다. 또한 뭐 NFT, 뭐 노드 선점 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위로 갈수록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그렇게 뭐 밑에 있는 녀석들보다 크진 않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먼저 선점해가지고 남들이 알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남들이 알 때 판다, 뭐 아주 말은 쉽지만 대부분은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갔는데 남들이 영원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장 소외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다들 한 번쯤은 뜬다고 얘기했던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 전망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볼 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인이 올라갈 때 이때 산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려가니까 좀 답답하니까 이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뭐 이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올라갈 때 사지 내려갈 때 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소외된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트랑 이더 위주로 투자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계속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이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의 시장은 왜 자꾸 좀 어렵고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동성 탈출 계획에서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빨리 초기 선점한 사람들, 그리고 이전 사이클에 계속 지금 끌고 온 사람들, 고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 신규 투자자들 그렇게 아직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려면 언제가 돼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전 최고점 69,000달러를 딱 뚫을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통상 최고점을 뚫었을 때 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계속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얼마나 갔다 이런 게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익 인증이 쏟아져 나오면서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신규 유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인물들과 신규 유입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즉 현재는 고인물들 비중이 많고 남들이 안 하고 새로운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구석에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구석으로 가면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것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알려지면 좋은데 영원히 모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그 관심의 영역,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걸쳐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좋아 보이니까 다 사버리죠. 자금이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신규 발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으나, 현재 쏟아져 나오는 신규 알트코인은 급한 마음에 다 산다고 하면은 추후 나중에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과거 솔라나 최저점 언제 왔었냐면 20년 말 21년 초에 왔었습니다. 21년 때 불량이 왔었죠. 그렇듯이 이게 코인이, 특히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DWF 랩스 설립자가 얘기하기에 올해 90개 프로젝트가 상장될 것으로 전망은 나옵니다. 1월에 96개 프로젝트가 펀딩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이 90개의 프로젝트가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하루에도 좋다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알트코인은 그래서 너무 잡식을 하면 좀 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코인의 이 홀딩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중요한데, 신규 알트코인 결정하고 투자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그 계기가 인플루언서의 분석 및 추천으로 바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천이 나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의도가 어떻든 간에 누가 아무튼 언급을 하면 추천으로 생각하는 게 이쪽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단 눈에 한번 들어오면은 지금 안 사고 못 베기기 때문에 스스로 리서치하는 시간조차 지금 아까운 겁니다. 왜냐면 빨리 가격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덥석 사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추가 업데이트가 별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 없나 이런 식으로 또 의존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큰 사이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트가 하락했을 때 이 알트가 뭐 방어력이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가 대세 하락장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결국 알트코인도 버티지 못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또한 그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 보면 반감기 사이클을 전혀 다루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2022년도 1년 동안 이 하락했던 때, 그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때 또 한때 DX,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뭐 어떤 차트적 분석, 깔끔한 차트적 분석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이게 21년 말부터 저한테 또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던데,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온체인 데이터를 뭐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나락으로 갔었습니다. 자, 우선 22년도의 하락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사람, 과연 모르고 하는 것일까? 전 22년도에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해가지고 조회수 안 좋았고, 그리고 구독자들 빠져나가고 별로 채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반감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뭐 다른 요소를 집어넣었을 땐 결국 그 뭐냐면 구독자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잡아놔야죠. 왜냐하면 돈이지 않습니까? 다 떠나버리면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좀 요인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막바지까지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말 22년 초에 그 코인들을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성공한 코인들을 보고 따라한 코인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를 이런 4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사는 시기로 두다가 좀 그 이후부터는 파는 시기로 두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더 이상 추가적인 걸 사지 않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미리 해둬야지 나중에 가서 또 허튼 짓을 사지 않을까. 특히 NFT 지난장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광기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NFT가 지난장에 처음 나왔던 것이 아니죠. 원래 2017년대 나와가지고 2018년 19년 꺼졌다가 다시 이때 또 붐이 일었던 것인데,
보통 그 사이클의 막바지에 돈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갔다가 그 자금 가지고 하락장 횡보장 견뎠다가 그 다음 사이클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패턴인데, NFT는 하나의 그 트렌디함을 이끄는 거, 그리고 인증 욕구였습니다.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사치와 과시욕의 그 결정체로 NFT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의 끄트머리에서도 결국 어떤 그 NFT의 그 유행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하나쯤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던 돈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좀 약간 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금들을 또 훔쳐가는 것들이 많죠. 게다가 NFT가 22년 초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코인의 가격이 실제 내려갔는데 NFT는 엄청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FT는 이제 별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 앞에서 역시나 이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사이클 상당히 준비를 좀, 이런 기본뼈들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과 코인 비중, 그리고 각자 재정 상황, 스트레스 감내 능력, 그리고 전보 능력 등등 이게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알트 비중 조절 또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단기간 큰 수익 추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눈 앞을 좀 가리는 것들이 있는데, 비트랑 이더, 그리고 메이저, 시청자전 승부코인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단기 트레이드입니다. 그냥 짧은 수익을 추구하고 그 짧은 수익 안에 엄청난 폭발적 수익들을 다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호들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만큼 위험한 코인하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원합니다. 더 많이,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수익을 얻어야 된다. 상승장 끄트머리 갈 때 사람들이 잘 팔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만족할 이 목표 가격이라는 걸 정해두거든요. 의미는 없지만 이런 목표 가격이라는 정해두고 그 목표 가격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않겠다, 처음 다짐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리고 남들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수익과 내 수익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도 안 팔고 왜냐면 바이 더 딥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때라서 팔 걸 또 후회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코인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평균 수익 20% 하면 그냥 코드 숨 치죠. 저한테 그러실 겁니다. 고생한 게 얼만데 연평균 20% 해가지고 말이 되냐, 게다가 코인인데, 이러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좀 얻는 것인데, 잃어버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버는 것만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것이고, 내가 이걸 벌었다 하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하면 그 코인을 더 사게끔 만드는 것이 이쪽 판인 것이죠. 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수익률 그리고 보상 심리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좀 말씀드린 건 이런 뼈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뼈대를 지키지 않고 자꾸 어떤 하루하루 이벤트, 이런 자잘한 소식들이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 그 뼈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참고 견디지 못해서 있는 거 막 다 던져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뇌동매매에 빠져가지고 시대를 갉아먹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부터 반감기, 그리고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까지 정말 이제 어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스스로 저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록에 좀 남겨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